한국이 지칠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대우받는 거지?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처럼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중요치 않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 한국 여권이 세계 3위의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대한민국 여권이 어떤 힘을 발휘하는지 알게 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외교부에서 일하는 김민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떻게 여권의 색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갑자기 부장관실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무슨 일일까 긴장하며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심각한 표정의 상관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부장관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민서 씨, 한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 강화 프로젝트를 맡아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여권이 세계 3위의 파워를 갖고 있지만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국민들에게 이 가치를 알리고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순간 당황했어요. 저는 외교 정책 분석가였지 홍보 전문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과 자부심의 문제였어요. 네, 제가 맡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192개국을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대한민국 여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불과 70년 전 우리는 여권 한 장 제대로 발급받지 못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파트에 돌아와 조부모님의 낡은 사진첩을 꺼냈어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 전쟁을 겪으신 할아버지는 평생 여권 한 장 없이 사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처음 여권을 받으셨을 때 보여주신 그 감격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여권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강력한 여권이 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아세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결심했어요. 단순한 숫자나 순위를 넘어 여권 속에 담긴 대한민국의 진정한 가치와 극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다고요. 노트북을 열고 제목을 적었습니다. 여권의 색깔 대한민국의 자부심. 베이징의 스모그가 짙은 아침, 중국 외교부 국제관계국 사무실에서 류청은 컴퓨터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세계 여권 파워 랭킹이 떠 있었고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런 순위를 차지할 수 있지? 우리는 지휘 국가인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류청은 중국 여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특별 프로젝트 팀의 리더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어떤 전략으로 여권 파워를 높였는지 분석하고 가능하다면 그 노력을 방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상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던 류청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여권 파워도 높아져야 합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앞서는 건 용납할 수 없어요. 상관의 표정이 굳어졌죠. 핵심은 다른 나라를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신뢰를 쌓는 거라네. 하지만 한국의 전략을 연구해보게. 류청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그는 한국의 새로운 여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김민서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도록 놔둘 수는 없어. 내가 직접 나서야겠군. 류청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외교 포럼에 참석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이 포럼은 여권과 비자 정책에 관한 것이었고 김민서가 발표자로 나설 예정이었죠. 류청은 창밖으로 보이는 자금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가진 나라야. 우리 여권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건 말이 안 돼.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어요. 김민서의 프로필, 외교부 경력, 그리고
그녀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류청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 정보를 활용할 계획이었죠.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류청은 미소 지었어요. 곧 서울에서 만나게 될 거야, 김민서. 내 프로젝트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류청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그가 김민서를 조사할 때 한국정보부도 이미 그를 주시하고 있었어요. 두 나라의 정보전은 이미 시작되었죠. 베이징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류청은 가방을 챙기며 서울행 여정을 준비했어요. 그가 알지 못하는 사이 서울에서는 김민서가 밤늦게까지 여권 프로젝트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국립외교원 자료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문서들 사이에서 한국 여권의 역사를 찾아가는 중이었죠. 커피 한 잔을 들이키며 다시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한국 여권의 역사는 곧 대한민국의 굴곡진 현대사였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여권 발급이 불가능했고 한국 전쟁 이후에도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해외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죠. 1988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되었어요. 당시 한국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20개국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나라가 이제는 192개국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강력한 여권을 가진 국가가 되었어요. 놀라운 변화였죠. 메모장에 다큐멘터리의 뼈대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여권의 색깔이라는 제목으로 초록색 여권에서 시작해 현재의 딥네이비 색상의 여권까지 색깔의 변화와 함께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그려내기로 했어요.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각 시대별 여권 디자인 변화가 흥미로웠습니다. 70년대의 초록색 여권은 당시 한국의 개발도상국 이미지를 반영했죠. 80년대 말의 남색으로의 변화는 국제사회 진출의 의지를 담고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의 딥네이비는 선진국 반열에 오른 한국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자료는 처음 여권을 받고 해외로 나간 사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70년대에 첫 여권을 받고 일본에 간 노부부의 이야기, 80년대 유학을 위해 미국으로 떠난 청년의 설렘, 그리고 90년대 처음으로 여행 자유화를 맞아 세계 곳곳을 누빈 배낭여행자들의 경험담까지 모두 소중한 역사의 조각들이었죠. 그날 밤 핸드폰에 알림이 왔어요. 국제외교 포럼 참가자 명단에 중국 외교부의 류청이 추가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검색했고 이내 그가 어떤 인물인지 알아차렸어요. 방해하려는 거겠지.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진실이야. 누구도 막을 수 없어. 결연한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자료실을 나서며 생각했어요. 여권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위상과 국민의 자유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모든 한국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챕터 4 첫 번째 위기. 국제외교 포럼 첫날, 긴장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번 프레젠테이션이 프로젝트의 첫 공개 무대였죠. 무대에 올라 한국 여권의 무비자 입국 국가 수가 192개국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앞줄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죠. 류청이었어요. 그 수치는 실제보다 과장된 것 아닙니까? 몇몇 국가들은 단기 방문만 허용하고 일부는 전자비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전자비자와 도착비자를 포함한 수치이긴 하지만 이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여권 파워 측정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위가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게 되었는가 하는 과정이에요. 답변을 마친 후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지만 류청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발표를 마치고 다과회 시간,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한국 여권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다가가던 그때 안에서 류청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죠. 한국의 여권 프로젝트를 무력화시켜야 해. 그들의 자료가 유출되도록 해.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어.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조용히 발걸음을 물리며 생각했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프로젝트 자료의 백업을 확인하고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류청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준비는 해둬야 했죠.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왜 중국은 한국 여권의 성공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걸까?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을 넘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떠올랐어요. 이 방해 공작을 역으로 이용할 방법을 찾아야 했죠. 다음 날 아침, 새로운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의 실제 경험담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해야겠어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어요.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류청의 방해 공작을 오히려 프로젝트의 전환점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통계와 수치보다 더 강력한 것은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오후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여권 이야기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한국 여권으로 도움을 받았거나 해외에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순간들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첫날에만 수백 개의 사연이 모였어요. 네팔 트레킹 중 고산병으로 쓰러졌는데 한국 대사관이 헬리콥터를 보내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사연은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또 터키에서 길을 잃었을 때 현지인이 한국인, 대한민국 하며 환하게 웃으며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차가 고장났는데 지나가던 현지인이 코리아, 삼성, 현대, BTS 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수천 개의 사연이 모였죠. 이 진솔한 이야기들을 다큐멘터리에 담기로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국위 선양이 아니라 실제 국민들이 경험한 자부심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외교부 동료들도 적극 지원해 주었어요. 각국 대사관을 통해 현지에서 한국 여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수집했죠. 심지어 일부 외국 외교관들도 한국 여권에 대한 호의적인 경험담을 보내주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그때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어요. 호텔방으로 돌아왔더니 노트북이 켜져 있었죠. 분명 나가기 전에 끄고 나왔는데 불안한 예감에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 자료가 모두 사라졌어요. 백업 파일도 접근할 수 없었죠. 해킹이었습니다. 류청의 소행임이 분명했어요. 다급히 IT 보안팀에 연락했지만 이미 데이터는 유출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였죠. 바닥에 주저앉아 절망감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핸드폰의 알림이 계속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캠페인에 더 많은 사연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류청은 데이터를 빼앗아갔지만 국민들의 이야기는 빼앗을 수 없었죠.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하지만 이번엔 더 강력하게, 더 진솔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다짐했죠. 외교부 사무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가방 속에는 사직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된 지금 더 이상 프로젝트를 이끌 자신이 없었죠. 부장관실 앞에서 망설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할아버지였습니다. 평소 이 시간에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왠지 불안했죠. 민서야, 내가 처음 여권을 받았을 때 얘기를 해준 적 있니?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아니요, 들어본 적 없어요. 어떤 이야기인데요? 궁금했습니다.
할아버지는 70대에 처음으로 여권을 발급받아 일본에 계신 동생을 만나러 갔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동생을 45년 만에 만났을 때의 감격을 이야기하셨죠. 그 파란 여권은 민서야.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한과 극복의 상징이란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통화를 마치고 사직서를 찢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로 했어요. 이번에는 더 진솔하게, 더 강렬하게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해킹 사건과 데이터 유출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예상과 달리 팀원들은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과장님, 유출된 자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국민들이 보내준 수천 개의 사연이 있잖아요. 신입 직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유출된 자료 대신 국민들이 보내준 실제 사연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재구성했죠. 오히려 해킹 사건 자체를 다큐멘터리에 포함시켜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활용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사연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난민 출신의 한 귀화 한국인이 보내온 글이었죠. 한국 여권을 처음 봤던 날, 그가 느꼈던 자부심과 안도감은 읽는 이의 마음을 울렸어요. 서류상 제 고향은 시리아지만 진짜 제 고향은 대한민국입니다. 이 파란 여권이 제게 준 것은 단순한 여행의 자유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미래예요. 그의 글에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죠. 밤늦게까지 작업을 이어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류청, 당신이 우리 프로젝트를 방해한 것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강해졌으니까요. 국제외교포럼 마지막 날, 다큐멘터리 상영을 앞두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한 달간의 밤샘 작업 끝에 완성한 여권의 색깔이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객석을 살펴보니 류청도 앉아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어요. 불이 꺼지고 스크린에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의 흑백 영상으로 시작해 한국전쟁, 가난했던 60-70년대, 88올림픽, IMF 위기, 그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변화해온 여권의 역사를 담았어요. 관객들의 집중된 시선이 느껴졌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국민들의 실제 사연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한국 여권을 보고 현지인들이 환호했던 이야기, 테러 위기 상황에서 한국 대사관의 신속한 대응으로 목숨을 구한 이야기, 해외에서 K-팝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각국 팬들 사이에서 느낀 자부심 등 진솔한 이야기들이 이어졌어요. 마지막에는 할아버지가 직접 등장했죠. 45년 만에 일본에서 동생을 만났던 그날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들려주셨어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이 파란 여권을 쓰다듬는 클로즈업 장면에서 객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으로 외국에 나갔던 1세대 이민자의 인터뷰로 다큐멘터리는 마무리되었어요. 내가 떠났을 때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어요. 이제 우리 여권이 세계 3위의 파워를 가졌다니. 이건 기적입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고여 있었죠. 상영이 끝나고 조명이 켜졌습니다. 순간 숨죽인 침묵이 이어지더니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죠. 놀랍게도 가장 앞에서 박수를 치고 있는 사람은 류청이었어요. 그의 눈에는 분명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가 인사를 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국가 홍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아픔과 성장,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여권의 색깔은 우리가 걸어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창이죠. 류청이 무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꼭 잡았을 때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음을 직감했죠.
상영회가 끝난 후 리셉션장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류청이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감동의 눈물 흔적이 남아 있었죠. 정말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제가 사과드립니다. 여권의 파워를 단순한 국가 간 경쟁으로만 봤던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류청은 자신이 해킹을 지시했음을 시인했어요. 하지만 다큐멘터리를 본 후 여권이란 단순한 여행 증명서가 아니라 한 국가의 역사와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를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고 했죠.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권 파워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기여와 신뢰 때문이었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류청은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한중 양국이 함께 아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자는 거였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진심이 느껴져 수락했어요. 다큐멘터리 여권의 색깔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CNN과 BBC에서도 소개되었어요. 단순히 한국 여권의 파워를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한 나라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기까지의 진솔한 이야기였기에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죠. 1년 후 한국의 여권 파워는 세계 2위로 올라섰어요. 그러나 저에게 중요한 것은 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프로젝트는 저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죠. 국가의 발전과 함께 제 자신도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해 가을 할아버지와 함께 일본에 계신 할아버지의 동생을 방문하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며 할아버지의 손에 쥐어진 네이비 블루 여권을 바라보았어요. 그 작은 책자 안에는 한민족의 한과 극복, 그리고 자부심의 역사가 담겨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여권 정말 멋있죠? 할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주름이 진 얼굴로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래, 이 파란 책 한 권이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보여주는구나.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생각했습니다. 여권의 진정한 색깔은 단순한 네이비 블루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극복의 역사를 담은 빛나는 색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색깔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존재감으로 빛나고 있었죠. 앞으로도 계속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여정에 저도 함께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니까요. 이번 사연은 대한민국 여권의 놀라운 국제적 위상과 그 이면에 담긴 감동적인 역사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여권과 관련된 특별한 경험이나 추억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감동이었습니다.